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파김치가 되셨네요. 네.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파김치 맛있죠? 달큰하니. 아, 예, 그리고 전 지금 파김치고 무김치고 집에 김치가 떨어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럼 뭐 드세요? 뭐, 조만간 장만하러 나가야 되는데. 네. 예. 담그시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너무 위험하죠. 제가 담는 건. 그런가요? 예. 보통 김치는 어디서 구하시나요, 그러면? 어머님이 주세요. 어머니가? 예. 그렇군요. 김영희 씨, 기자님 업무에 치이시는군요. 저도 오늘 너무 바빠서 멘탈 붕괴입니다. 저는 업무에 치였다기보다 네. 제가 용량이 작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업무가 객관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점점 이렇게 들 수 있는 중량이 작아진다는 걸 느껴요. 박선희 씨, 해리 요정님 기운이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힘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근데 정말 이런 얘기를, 네.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안 좋은데, 네. 안 힘듭니다. 강현경 씨도 우리를 위해서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박경민 씨도, 김가은 씨도 몸 보신 시켜드려야겠다고. 보신은 뭘로 하시나요, 보통? 보신 하시나요? 아, 저요? 예를 들어 좀 기력이 없다 그럼 요걸 좀 챙겨 먹으면 내가 좀 낫지 뭐 이런 거요. 장어덮밥? 장어가 좀 효과가 있어요? 예, 장어덮밥 좀 그렇다고들 하지 않나요? 기분 네. 아닌가요, 기분? 그럴 수도 있겠죠. 장어 뭐 그냥 기름이잖아요. 아, 기름기 좀 없게 해서, 그러니까 초밥 중에서 장어를 쓴 초밥이 약간 기력이 난다고들 해서 그걸 먹고요. 스태미나. 칼로리가 높다는 뜻도 되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초콜릿이죠. 아, 초콜릿. 네. 아, 초콜릿 한번 선물해드려야겠다. 좀 가리시나요, 초콜릿? 아니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나는 안 먹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초콜릿이면 다 좋으세요. 예, 굉장히 좋아요, 초콜릿. 작가들은 왜 이렇게 초콜릿을 좋아할까요? 장문경 작가 빼고. 아. 예. 쟤는 알코올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글 쓸 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그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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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아니에요. 아, 괜한 말을. 괜한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냥 제가 보였어요. 예, 괜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러면. 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상태가. 자, 일단 뭐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아, 이번 네. 주에 있었죠? 예. 영화 코너에만 너무 집중해 주시는 거군요. 아,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아카디마 괜찮네요. 아카디아도 아니고 아카데미다. 아카데미 기사를 담당을 했으면은 정말 그 레드 카펫부터 시작해서 눈에 불을 켜고 봤을 텐데 다른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서 못 봤어요. 사실은 시상식을 결과만 들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동진 선배가 지켜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동진 기자님이랑 예. 뭐 생중계하셨던 김태훈 씨랑 예. 야, 어젠가 그젠가요? 이동진 기자님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비디오 킬러 라디오 스타인데 되게 소프트한 버전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못 알아듣게 노래 끝난 다음에 이래갖고 라디오 스타가 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농담이. 근데 진짜 발가락이 쏙 들어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안 돼, 창피해, 나랑 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 저지르기는 그가 저지르고 예. 수치심은 나의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래갖고 라디오 스타가 죽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지도 안 주고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을 여지를 안 주고. 그러니까 나름 아마 되게 웃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좀 귀 간지러워 보시겠다. 모니터 하나 나시겠죠, 설마. 자, 영화 프로그램 패널로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뭐 수려한 외모를 갖고 계시고요. 목소리도 좋고. 아니,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TV에서 원치 않아요. 이동진 기자님은 왜 원하는 걸까요, 그러면? 수려한 외모와 지금 말씀하신 거. 인상적인 안경?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예요? 네, 김태우 씨는 뭔가 믿음이 안 갔어요. 아니에요. 이동진 선배랑 김태우 씨 같은 조합이 좋고, 네. 저랑 성시경 씨 같은 조합이 좋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자, 오늘 영화 캐릭터, 영화는 뭐죠? 오늘 영화는 독일 영화예요. 네. 2006년 작품 타인의 삶이라고 네. 다스 레벤데르 안더룬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우리 게시판에서 청취자 여러분 중에 2분 정도가 신청해 주시기도 했다는 기억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화는 도청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엿보기나 엿듣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네. 물론 첩보 영화 이런 데서 기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네. 예상치 못하게 그런 어떤 심리적 유대 스토리로 발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도청 얘기는 아니지만 인질이 자기를 납치한 사람한테 공감을 하게 되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반대로 이제 도청을 하거나 이제 엿보는 사람이 그 감시자가 자기가 감시하는 피감시 대상한테 또 심리적인 유대를 느끼는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영화가 그 크지슈토프 케슬롭스키 감독이라고 폴란드의 잘 알겠습니다. 삼색 있잖아요. 블루, 레드 이런 거 이분이 만든 10개라는 영화 중에서 10개도 있었고 이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건너편 집 아파트에 여자를 엿보는 남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되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사생활 침해죠. 근데 엿보는데 엿보다가 뭐 옷 갈아입고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뭘 보게 되냐면 맞은편 집 여자가 이제 외출해서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우유를 쏟는데 그러고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혼자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내밀한 모습을 나만 봤다는 사실 그것이 어떤 사랑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왠지. 나는 당신을 알아요라는 느낌. 그리고 게다가 그 당사자가 내가 자기를 봤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도 더 특별한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의 고독을 나만은 알고 있어요라는 게 그리고 더 나가면 그게 책임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될 것 같은 병적인 상태이긴 하네요. 사실 예, 조금은 그렇죠. 당사자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뭐 대상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뭐 다른 문제지만 이거는 이제 엿보기가 그렇게 되는 경우고 또 도청에 관한 영화 중 대표적인 게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그 대부로 유명한 그 감독의 74년도 정도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컨버세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도청 전문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도청하는 대상하고 감정적으로 끈을 안 가지려고 프로답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의협심을 느껴서 자기가 들은 내용 중에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를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추리한 것들이 이제 들은 것과 진실이 좀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다룬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타인의 삶의 도청은 이제 국가정보기관, 그러니까 예전 동독, 과거 동독의 슈타지라고 하는 비밀 경찰이 있었잖아요. 슈타지? 예, 뭐 나치에는 게슈타포 있었고요. 동독에는 슈타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 동독이 굉장히 경찰 국가였는데요. 그 국민들을 감시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무의 일환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민들을 도청을 했었어요. 감시하고 도청하고 미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나라인데 거기에서 일하던 우리의 주인공 거기서 일하던 굉장히 유능한 신문과 도청에 능한 전문가. 게르트 비즐러라는 남자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알겠습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예.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줄거리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은요? 첫 번째 추천곡은 방금 말씀드린 컨버세이션이라는 영화의 재즈 넘버들이 많이 흘렀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곡 가져왔습니다. Take 5,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폴 데스몬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네, 심야 라디오 같죠, 여러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데이브 브루백의 연주로 Take 5 함께 들었습니다. 폴 데스몬드요. 네. 자, 뭐 광고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죠? 귀에 익은 메인 모티브인데요. 예, 예전에 플레전트빌이라고 리즈 위더스푼 나오는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되는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노래 나왔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자, 타인의 삶. 예.
얘기 계속 할까요? 네, 줄거리를 여쭤볼까요? 예, 저 말씀드린 대로 게르트 비슬러는 그 도청과 이제 신문의 전문가인데 네. 슈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문. 네, 신문. 예, 예.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말하게 하면서 네. 고문은 아니고요, 신문인데요. 예. 그거는 이따 캐릭터 얘기를 할 때 조금 무슨 인테로게이트. 예, 인테로게이트. 예. 예. 근데 아카디아. 죄송. 우리 오늘 어려운 단어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 당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 동료로부터 같은 그 슈타지에서 일한 동료로부터 연극을 하나 보러 가자는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네. 보러 가서 이제 그 연극을 쓴 드라이만이라는 시인과 그 연극에 주연을 하고 있는 배우 크리스타라는 여배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둘은 커플이고요. 네. 근데 그 둘을 보고서 그 둘은 어떤 그러니까 그 드라이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방에서도 인정받는 작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 독일 동독 정보부의 의심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상적으로 투철하다고 네. 인정을 받아서. 근데 그날 이 비슬러가 약간 그 둘을 보고 뭔가 육감적으로 워낙 오래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다음 감시대상은 저 사람들일 것 같아라는 감을 받는데 마침 문화부 장관 햄프라는 문화부 장관이 이들을 도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드라고 하죠.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둘이 외출한 사이에 아주 꼼꼼하게 도청 장치를 놓고 그다음에 그 왜 영화 보면은 보통 승합차 같은 데서 듣기도 하는데 네. 이들은 그 감청을 하는 본부가 이 방의 위에 박공 밑에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건물 박공 밑에.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도청하고 있는 사람이 도청 당하는 이 집의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속속들이 생활을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작가가 드라이만이 사회주의 신념을 정말 진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동독에서 주어진 자유의 제한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한된 자유를 이용해서 예술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사회주의적인 이상, 그러니까 변질된 그런 관료화된 그런 사회주의 말고 애초에 출발한 그런 이상을 실현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 둘이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문제가 아예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뿐더러 좀 매력적인 거죠. 삶 자체가. 네.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점점 듣다가 이제 비슬러는 이 두 사람의 생활에 좀 사로잡히게 되고 둘이 외출한 다음에는 들어가서 귀로만 들었던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 보면 그 브레이트가 쓴 책 같은 걸 하나 갖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져가서 읽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은 그 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박공 밑에 감시처 바닥에 그 자기가 감시하고 있는 집의 평면도를 이렇게 백목으로 그려요. 이 방, 여기는 여자 방, 여긴 남자 방, 거실에서 들으면서 그 방을 자기가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이 도청 작전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여배우한테 흑심을 품고 그러니까 좀 무대 그 사회는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수 있고 없고 배우가 출연을 할 수 있고 없고의 기회까지도 정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끼로 뭐랄까 좀 뭔가를 강요하고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꼭 있어요. 전 세계에 항상. 네. 그런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비즐러는 굉장히 신념이 투철하고 유능한 요원이지 이제 그런 그 단간무들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이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슈타지가 이용되는 걸 기꺼워할 타입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올곧나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자기 체제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네네. 아무튼 그게 딴짓에 쓰이는 거는 달갑지 않은 네네.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그래서 달갑지 않게 이 사람들 감시하라고 한 장관의 의사보다도 매력적인 이 두 사람들의 편에 심리적으로 점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뭐냐면 이 두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되잖아요. 도청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봐 숨기는 진실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떤 이제 정권에 저항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여자가 알게 되면 여자한테 나중에 어떤 꼬투리가 될까 봐 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이 여자는 자기 장관한테 받고 있는 그런 압력 같은 거. 네, 남자가 알면 또. 강요를 알면 마음 아파할 테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위층에 계신 그 도청하시는 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멜로드라마를 지켜보고 있는 관객의 상태랑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왜 우리는 아는데 저들은 서로 몰라서 이렇게 서로 만남이 안 이루어진다거나 뭐 다가오는 위험을 모른다거나 이럴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안 돼, 그리고 막 댓글을 쓰는 거잖아요. 시청자 게시판에.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하고 이 도청하는 사람의 마음이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네. 광고 돌아오자마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자, 2부에 다시 옵니다. MBC FM for you. 자,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는 영화 사람을 만나다. 여기 어떤 분인가요? 지나갔네. 박선희 씨가 장관 짜증나. 5글자 딱 올리셨어요. 장관 짜증나. 그 영화 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영화 보고서 리뷰 쓸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왜 서양에서 이런 비열하고 나쁜 사람을 돼지에 비유해서 욕을 하잖아요. 돼지 같은 그런데 정말 이건 돼지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돼지가 정말 영리하고 깔끔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동물에 빗대서 욕할 때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이 장관 캐릭터가 너무나 돼지보다 별로구나. 예, 아주 끝까지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기하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냥 글쎄 나름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악역을 잘 해내서 미움받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근데 그렇게 기억이 되는 악역이면 좋은데 이 경우는 사실 배우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쓸모없이 재수없는 놈 이런 거군요. 이게 좀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계속할까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자기가 감시하고 있는 대상한테 마음을 주는 단계까지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이 여자를 이렇게 농락하고 집안에 데려다 놓을 때 이 남자더러 나가서 보란 뜻으로 이렇게 전선을 조작해서 초인종을 원격으로 울리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사실 이게 선을 넘는 단계죠.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팬이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술집에 앉아 있는 그 여배우한테 크리스타한테 다가가서 이제 암시적으로 물론 돌려서 얘기하지만 그러지 말아라. 당신은 충분히 재능이 있으니까 그런 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사랑하는 남자 옆에 있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되어가고 이들에 대해서 잘 감싸주고 점점 이제 감시자가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 남자의 조언대로 크리스타가 장관한테 더 이상 당신에게 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장관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열하기 때문에 시작되네요. 복수를 하려고 하고 여자한테 사적인 감정을 복수를 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독사회에 충성을 하고자 했던 이 남자 드라이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해를 받겠죠. 자기랑 항상 파트너로 일해왔던 굉장히 믿는 훌륭한 연출가가 있는데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서 7년 동안 활동금지 조처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탄압을 받다 못해 이 연출자가 목을 매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드라이만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동독 바깥 세계에 이제 동독의 그러니까 동독에서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그 중에서는 예술가도 있는데 그 예술가를 탄압한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걸 알리는 글을 슈피겔지라는 왜 서독의 잡지 있잖아요. 거기다 싣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포위망이 아까 장관도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이 드라이만도 이런 실제적인 저항을 하려고 하면서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까지 이제 비즐러는 그거를 이제 감시를해서 미리 탐지해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조직으로부터 자기도 의심을 받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두 사람들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드라이만을 구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 도중에 협박을 받아서 배우 커리어를 끝내게 될까봐 이제 남자를 밀고 하게 되거든요. 크리스타가 자기 연인을. 진짜? 예,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그런 크리스타까지는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서 게르트 비즐러는 좌천당하게 돼요. 요직에서 물러나서 그 우편물 정탐할 때 왜 티 안 나게 풀 떼는 그런 아주 그 정보국에서 아주 하급의 일을 하는 대로 좌천을 받게 되고 좌천된 상태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을 맞이하게 되죠. 그 여자는 그러면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통일된 독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드라이만은 살아남죠. 알겠습니다.
지금 다 장관 얘기예요. 민희는. 성토하는? 네. 예. 비열한 장관. 아, 웃기네요. 정수아 씨는 장관이 하는 짓이 아주 장관이로군. 네, 되게 심심하신가 봐요. 네. 박소빈 씨 잠깐 짜증nak. 예.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영화가 끝나질 않아요. 그건 노래 듣고 와서 얘기해 줄 건가요? 예, 그러려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곡은 Green Sleeves. 예,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요. 네. 이제 곧 개봉하는 화차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네. 화차에서 그 김민희 씨가 연기한 여자를 이제 연인인 약혼자인 이성균 씨가 이렇게 악몽을 자주 꾸는 여자를 재워주기 위해서 자장가를 흥얼거리는데 그 선율이 그린슬리브스였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골라왔습니다. Celtic Woman? 예, 셀틱 우먼의 버전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요. 라리라 라리라라 라리라리 이게 라레리라잖아요 원래. 그렇죠. 라리라 도레미파면 도라리라 이제 샵1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도를 반개 올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음영함이 나오는 건데 그 왜 코얼스의 그 뭐죠 그 노래 데이비 포스터가 한 거. 다리다다다다다다 다라달라라다라다다디다레다라라 이렇게 거기가 파미레도를 안 하고 파샤미레도 하면 되게 기분이 하면서 이상한 이거 뭐지? 저 반음이 주는 네, 그런 이상한데 약간 모드의 느낌이 나는. 그래서 왠지 좀 그죠? 우리나라 같지 않고 미국 같지도 않고. 자, Green Sleeves라는 곡 함께 들었습니다. 여기 남기봉 씨도 그렇고 또 꺼지고 그래. 네. 진짜 치니까 들어오는데. 엔딩이 참으로 멋진 영화죠. 4362님 마지막 장면 너무 찡해요. 백초희 씨,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이죠. 아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예, 굉장히 함축적인 대사라서 중의적인 대사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은.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는 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고서 에필로그가 2년 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지금까지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시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비즐러는 그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비즐러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드라이만은. 네. 드라이만과 그 여자도 알아보질 못하거든요, 끝까지. 근데 그 여자도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그 카페에서 접근했던 팬이라고 했던 사람과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이 사람은 드라이만이 우연히 오늘의 주인공처럼 돼버린 장관을 또 만나는데 그 장관한테 왜 나만 도청을 안 했냐고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도청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걸 겪지 않았으니까 자기만 도청을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관이 아니 안 하긴 왜 안 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어. 침실까지 다 도청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놀란 이 작가가 그 구 슈타지 문서보관소에 가서 자기에 관한 감시 자료를 열람을 해보니까 한 트럭이 오는 거예요. 네. 한 트럭이. 근데 그걸 읽는 동안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이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비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어떤 그런 문건을 썼을 때는 그게 아니라 어떤 희곡을 쓴 걸로 돼 있고 자기가 쓰지도 않은 희곡의 내용이 거기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창작까지 해가시면서 보호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이 사람의 존재를 수호천사의 존재를 알게 되고 먼 발치에서 지금은 우체부가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렇지만 대면에서 만나진 않아요. 끝까지. 그리고 그에게서 영감을 받은 책을 써서 서점에서 그 책이 크게 광고되어 있는 걸 이 집배원이 된 비즐러가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으로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그렇군요. 2007년 영화면 5년 전이네요. 네,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렇고 이듬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에서 상을 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게르트 비즐러를 연기했던 배우가
그렇게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상도 많이 받은 이듬해 위암으로 타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캐릭터 얘기를 그래서 그분이 연기한 이 캐릭터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그러네요. 예. 네. 네, 하시면 됩니다. 그 비즐러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일단 신념도 강한 사람이고 영화 도입부에 그 슈타지 대학에서 강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쓸데가 없겠지만 뭐 그런 말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장시간 붙잡아 놓고 용의자를 신문을 한다. 10시간, 12시간씩 그랬을 때 막 시간이 지나서 분노를 하면 그 사람이 무죄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끌려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광기를 낸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울거나 계속 포기하고. 침묵하면 유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럼 슬픔의 정서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를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신문의 특징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을 때 매번 대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면 그 사람은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다른 표현을 써서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시나리오를 써서 얘기를 하는 거면은 토시까지 입력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문의 기술?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능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거의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이제 황량하다 못해 진짜 막 아파트 풍경이 나오는데 아파트에 전혀 생활의 흔적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달콤한 인생 같은 영화 보면 거기서 이병헌 씨 캐릭터 집이 나오는데 정말 집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시라도 누가 자기를 습격할까 봐 이렇게 언제든 튀어 일어나서 무기를 잡을 태세가 되고 가구도 거의 없고 근데 보면 이 사람 집도 그렇고 그리고 식사 장면이 나오는데 부엌에도 거의 온기가 없고 밥 먹는데 밥에 그냥 무슨 케첩 같은 소스만 딱 뿌려 먹어요. 반찬도 없고 뭐 전체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 공적인 생활 위에 자기 삶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완성에는 만족을 느끼는데 그리고 거기에 되게 유능한데 그 기술이 어디에 큰 맥락에서 쓰이느냐는 좀 무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 는 목표를 두는데 그것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왜 예전에 나치 전범 재판을 할 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거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드라이만 커플을 관찰을 하면서 다른 세계,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처럼 처음 배우는 사춘기 소년처럼 좀 배우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왜 항상 얘기하는데 복권 사면 예를 들어서요. 10명이서 100원씩 모아갖고 한 사람이 그걸 다 모아서 야 뽑아서 700원 준다. 우와 하고 하잖아요. 그럼 300원 누가 가져갔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시야가 좁은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전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 소외라는 게 내가 하는 일만 딱 알고 있지 그 전반적인 과정을 내가 다 컨트롤하거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기계를 쓸 수는 있지만 그 기계의 원리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현대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고요. 알아야 할 것이 그렇게 친다면. 사실 그렇죠. 불가능한 상태죠, 지금은. 근데 좀 겁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겁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끊어졌을 때 우리 너무 무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번 타이밍에는 요즘에 즐겨 듣는 김미 기자님의 추천곡 타이밍이죠. 뭐 최근 음악은 아닌데요. 이상하게 최근에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정원영의 동시상영이라는 피아노곡인데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진짜 동시상영이라는 게 두 편을 같이 보는 극장 프로그램 예전에 있었잖아요. 재개봉관에서 주로. 근데 이 노래도 그래요. 그래서 약간 다른 분위기의 선율이 끊어져서 이렇게 흐릅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고의 미션이죠. 정원영의 동시상영.
자, 오늘 선곡이 다 좀, 예. 좋아요. 공교롭네요. 네, 좋은데요. 예. 다운되는 느낌. 정원영의 동시상영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이 영화에 대해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영화 예고해 드릴게요. 네.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관찰이라는 것의 객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늘 떠오르는 주제지만, 이게 정말 팩트만을 기록한다, 관찰한다, 이런 거라는 게 참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양치질을 했다, 그가 뭘 샀다, 이런 거는 객관적 사실로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영화 속에서 이 관찰 보고서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간 다음에 그는 불행해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가 불행했다, 행복했다, 이런 거를 분명히 볼 수는 있죠. 그게 사실로 느끼는데, 이런 보고서를 한 줄 쓰는 순간부터 그 관찰자는 안전한 자리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생각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감이란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극단적인 얘가 결국 비즐러가 한 것처럼 그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개입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조물주 컴플렉스를 느낀 거죠. 자기가 내려다보던 세계를 마치 부조종실에 있는 PD님처럼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영화를 끝까지 보면은 두 사람은 끝까지 만나지 않아요. 드라이만하고 비즐러는 만나지 않는데, 그랬을 때 비즐러는 처음에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움을 줬고 드라이만한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드라이만이 화답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랬을 때 타인의 삶이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간들한테 최상의 소통 방식은 예술이 아닌가,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즐러한테 도청이란 건 아까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완전히 빼고 항상 느꼈던 일종의 기술, 아트, 아니면 예술과도 같은 그런 행동이었고, 그래서 결국 도청을 하다가 그 인생에 대해서 말라붙었던 영감이 되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들이 서로 소통하고 비즐러가 드라이만을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브레이트의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작품, 드라이만이 연주하는 피아노곡, 베토벤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일이 된 뒤에 드라이만이 이제 거꾸로 비즐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이 둘의 연대는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삶은 결국 예술의 힘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찬을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피곤하신데도 오셔서 완벽한 코너를 해주셨고요. 자, 짙은의 시크릿이라는 곡이에요.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는 로드 투 퍼디션이라는 영화고요. 거기서 탐 행크스가 연기한 아버지 역할 소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성시경 씨도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자, 짙은의 시크릿 들으면서 저는 3부에 다시 옵니다.